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부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5가지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가 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을 시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됩니다. 담보 가등기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이면 인수되는 거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되면 다 소멸이 됩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설명드렸고요. 말소 기준 권리 5가지. 대항력은 보증금. 대항력 쉽게 전입일자 갖고 파악을 하고 우선 변제권은 이제 배당받는 거죠. 확정일자와 같이 비교를 하는 거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임에서 전입이 돼야 된다는 거 설명드렸죠. 자, 두 번째도 우리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인수 권리가 있더라. 쉽게 말해가 말소 기존 권리 이하, 그러니까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예고 등기인데 건물 철거 및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원인 무효 가처분 이런 게 있고, 유치권 법정 지정권은 등기되지 않지만 말소 기존 권리 이후에 있으면 그것도 인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 시,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을 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시, 요거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는 나는 돈 받고 나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현한 거고요. 만약에 배당금 중 배당금 낙찰되고 낙찰 금액으로 배당을 실시하는데 임차인이 배당금을 전액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것,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만큼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 외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총 입찰 금액이 됩니다. 최저 입찰 가격이 1억인데 보증금이 1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은 1억이 입찰 금액이 아니고 2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증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 시,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 이건 소멸되겠죠. 대항력이 없는 거는 배당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낙찰자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의 권리는 우리가 보면 이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소유권 외적으로 지상권,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등기됩니다. 지역권, 지역권은 유역지, 성역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맹지 있죠, 맹지. 앞에 토지가, 뒤에 토지, 그러니까 도로를 접한 그 A라는 토지가 있고 그 뒤에 토지가 자기 토지를 하면 지역권을 설정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지, 성역지 나눠가지고 그 뒤에 있는 토지의 어떤 편익,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역권 설정합니다. 분묘기준권도 있을 거고, 분묘기준권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간섭법적으로 인용되는 용익물권인데요. 협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묘기준권을 하든가 아니면 20년 동안 공연평온하게 지내면 실효 취득이 되죠. 이것도 등기되지 않죠. 판매 특약은 보통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 매매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할 때 매도자가 내가 5년 안에 다시 내가 이 부동산을 매입할래, 뭐 이런 그 약속을 해서 협의를 해서 등기시키는 거거든요. 등기시키는 건데, 판매 특약 등기가 뭐 똑같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으면 인수가 되는 거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으면 이런 권리들이 당연히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가처분, 행위를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일정한 행위, 뭐 매도를 금지하게 한다든가, 뭐 임대를 금지하게 된다든가, 뭐 무슨 행위에 대한 어떤 금지 특약,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등기화시킨 건데 그걸 가처분 등기를 합니다. 자, 있고 질권도 있습니다. 질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담포, 예전에, 요즘은 전담포가 없는데 예전에 물건을 전담포에 맡기고 돈을 좀 빌려가죠. 그리고 돈을 갚으면서 그 물건을 다시 찾아오죠. 그걸 뭐 질권이라 하는데, 질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지만 저당권에 대한 질권은 부기등기로 이렇게 뭐 다시 1-2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로 등기가 됩니다. 이런 질권과 이런 다른 권리들이 말소 기준 권리 이하면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소멸이 되고요. 말소 기준 이전에 이런 게 이제 설정되어 있으면 인수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대항력 한번 볼게요. 앞에서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이 1월 5일, 확정일자 1월 5일, 근정당 설정도 1월 5일.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은 1월 6일, 0시 되죠. 1월 6일. 그래서 근저당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 볼게요. 우선 변제권은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 두 개 비교해서 늦은 날짜로 합니다. 전입이 1월 5일이기 때문에 1월 6일 0시가 대항력이 생기고 1월 6일 0시, 확정일자가 1월 5일이니까 우선 변제권은 1월 6일 0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입 1월 6일, 두 번째 케이스 보십시오. 1월 6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1월 7일 0시, 맞죠? 1월 7일 0시. 확정일자는 1월 6일, 우선 변제권은 1월 7일 0시가 되는 거고, 대항력은 한번 볼게요. 대항력 전입 날짜하고 비교했죠? 1월 7일이네요. 같은 날짜네요. 하지만 1월 7일 대항력은 0시 됐죠. 0시. 근저당 설정은 1월 7일인데 근저당 설정하러 은행에 가면 적어도 9시 이후에 가겠죠. 그래서 대항력은 있다. 1월 7일 0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우선 변제권은 이 두 개에서 늦은 날짜. 그러면 1월 7일 0시. 그죠? 1월 7일 0시이기 때문에 1월 7일 0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전입 1월 6일, 확정 1월 8일, 근저당 설정 1월 8일 보면 1월 7일 0시가 되겠죠. 1월 7일 0시 대항력은. 그러면 이 대항력은 설정 날짜하고 또 비교를 한댔죠. 그래서 더 빠르죠.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이 두 개 전입과 확정일자보다 늦은 날짜. 그럼 1월 8일이 되겠네요. 1월 8일. 1월 8일이 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날짜하고 같습니다. 동순이죠. 동순이. 1월 8일이고, 이도 1월 8일. 요 앞에 거는 선순위가 되는 거는 0시기 때문에 0시보다 더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되고, 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1월 8일, 1월 8일, 근저당 설정도 1월 8일. 같은 날짜는 동순위. 동순위는 안분배당합니다. 안분배당. 알고만 계세요. 뒤에 또 설명할 겁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전입이 1월 7일, 확정일자 1월 2일, 근저당 설정 1월 8일. 대항력은 1월 8일 0시야 되겠죠. 0시. 0시. 그러면 대항력은 근저당 설정하고 전입일자로 되죠. 비교해보면 0시가 더 빠르니까 대항력은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보다 늦은 날짜 1월 8일 0시. 확정일자는 1월 2니까 1월 8일 0시가 되겠죠. 우선 변제권은. 변제받을 수 있는 그 우선 변제권은 0시. 그러면 1월 8일 0시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보다 더 빠르다. 선순위다. 선순위란 거는 은행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후순위라는 말은 은행이 먼저 받아가고 자기 임차인이 받아간다는 거고, 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배당받고 은행 근저당을 배당해준다. 자, 이건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했고. 자, 보면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중에 뭐가 있었죠?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등기해 둔 것으로 등기 원인은 대물 변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 돈 안 갚으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갚게끔 하는 거. 이 담보 가등기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죠. 그래서 항상 소멸됩니다. 그렇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등기는 두 개 있습니다. 요거는 부동산 거래 잔금 일자가 너무 길어 잔금 전까지 미리 등기를 해두는 것으로 보통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서 적고 계약금 10% 입금하고요. 잔금까지는 우리가 한 보통 2달, 길게 가면 석 달 정도 걸리잖아요. 잔금날이. 하지만 1년, 2년 이렇게 어떤 개인 사유로 인해서 잔금 날짜가 1년, 2년 너무 오래 이렇게 잔금 날짜를 두고 잡는다면 조금 불안하겠죠. 불안해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걸어 놓습니다. 뭐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가등기를 하고 나서 후에 본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순위만 확정적으로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거든요. 그런 게 있다. 그 가등기는 두 가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된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되어 있으면 인수,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되어 있으면 말소, 이전이면 인수, 그 이후면 말소. 자, 여기 적어놨죠.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말소되는 권리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말소 기준보다 빠르면 인수돼. 늦으면 말소죠. 자, 선순위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 기준 권리로 배당받고 소멸됩니다. 배당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요구가 없으면 낙찰자는 인수가 됩니다. 당연히 선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가 없으면 인수가 됩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거 밑에 보면 전세건과 임차건, 전입 및 확정이자, 전입을 하고 확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자로 가면서 전입신고도 있고 하고 확정이자도 받아놨습니다. 근데 또 왠지 불안해. 그래서 전세건 설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개 다 존재 시 임차인의 자격으로 배당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전세건 자격으로 배당 요구한 것인지 물건 맹세서에 배당 요구를 어느 자격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건도 배당 요구할 수 있죠. 전세건도. 임차건도, 임차건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확정이자 받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는데, 전세건은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소멸해버려요. 권리가 없어진다고요. 근데, 임차건으로 내가 배당 요구를 하면 내가 보증금을 못 받더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 못 받더라도 못 받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세건은 소멸이기 때문에 내가 미배당, 그러니까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더라도 소멸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건 맹세서에 보면 전세건으로 배당 요구한지 임차건으로 배당 요구한지 한번 확인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쭉 와요. 많이 유찰이 됐죠. 이유가 있겠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전입 날짜가 있습니다. 전입 날짜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확정일자도 받아놨고요. 배당 요구도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이것만 보더라도 낙찰자는 뭐? 인수, 배당을 줬죠. 배당 순위 있고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수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갑니다. 자, 등기상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 매매로 해서 이전이 됐고요. 근데 요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네요. 가등기가 있고. 우리 말소 기준 권리 9월 18일 압류. 우리 압류도 뭐랬죠? 말소 기준 권리죠. 그 중에 말소 기준 권리 5가지 중에 제일 빠른 거. 그 중에 한 개 중에 제일 빠른 거. 자,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 되고 이유로는 다 소멸됩니다. 쭉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요거와 포함해서 요 밑도 전부 다 소멸되고요. 말소기준이 위에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등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인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왜? 이 사람은 내가 낙찰받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인수가 되기 때문에 후에 내가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 못합니다. 이 사람이 가등기 했는데 뒤에 본등기를 해버리면 소유자가 김땡땡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은 계속 유찰이 됩니다. 종결이 됐네요. 기각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 사건은 여기 보면 매각 물건 맹세서에 매각 물건, 이도 취하됐네요. 쭉 유찰되다가. 자, 주거 전세권자가 있고요. 주거 임대차, 주거 임차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임차 기간은 2016년 10월 11일. 똑같죠? 쉽게 말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하고 왠지 불안해. 그래서 전세권까지 설정을 했네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보시면 전세권자로 배당 요구하지 않았죠. 임차인은 임차건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 시 소멸입니다. 인수가 아니죠.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대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소멸입니다. 근데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하면 내가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하잖아요. 전세권은 소멸. 내가 못 받더라도 소멸. 임차권은 내가 못 받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주거 임차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하는 게 맞죠. 만약 낙찰가가 1억이고 전세권이 1억 1000이면 1억 받고 1000만 원 못 받더라도 소멸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권 지위가 아닌 임차권 지위에서 배당 신청을 하여 전액 배당을 못 받더라도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 낙찰자는 인수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맞죠. 주거 임차인은 못 받더라도 그 앞에 전세권 요거로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지만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소멸되지 않죠.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니까 내가 배당금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는 전세권을 인수해야 된다는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계속 유찰됩니다. 자, 대항력 우선 면제권 사례 아까 설명했는데 뭐 다 아실 거라 봅니다.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전입일자. 그러면 전입일자 20년 6월이 대항력 언제? 2020년 6월이 0시 그리고 그죠? 요것도 비교하죠. 비교하면 20년 6월이 0시니까 은행 근저당보다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은 있다. 그리고 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 날짜 둘 중에 늦은 날짜.
그죠? 20년 6월 2일 0시죠. 22년 6월 1일이면 요즘 건 뭐죠? 22년 6월 2일 0시가 되겠죠. 6월 0시. 우선 변제가는 22년 6월 2일 0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후순위가 되죠. 은행 근저당이 더 빠르죠. 그래 후순위. 후순위란 말은 뭐죠? 은행 근저당 먼저 배당하고 임차인이 뒤에 배당받는다. 요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대항력 특이 사례. 대항력은 등기로 공시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채권인데 등기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채권이 물권화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대항력은 등기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토지 임대차 보호법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등기되지 않은 채권 관계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지 경매를 낙찰받았는데 그 전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낙찰을 받았는데 전입입자, 확정입자 이런 게 없잖아요, 토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는 토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대 합가 대항력, 보통 전입 날짜가 2개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짜를 전입 날짜로 봅니다. 세대 합가, 쉽게 말해가지고 가족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빠가 다른데 어떤 사유로 전입을 뺐습니다. 직장 때문에 뺐다가 다시 뒤에 또 합가가 되면 전입을 뺐다가 가족들이 남겨놓고 가족들만 본인만 이렇게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 전입 날짜는 최초 전입한 날짜를 빠른 날짜를 전입 날짜로 본다는 거고요. 세대원이 전부 다 빠지면 안 되겠죠. 또 세대원 중 일부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혼한 부부의 대항력. 소유자의 배우자는 임차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부는 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배우자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이혼하면 남남이니 임차인이기에 대항력은 전입 날짜가 아닌 협의 이혼한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부부 입장에 전입신고 됐을 거면 같이 있으니까 전입 날짜는 그 날짜인데 이혼하면 당연히 남남이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죠. 남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혼날 그래서 대항력은 언제부터? 계약서 없더라도 이혼한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점유 개정 시 전입 날짜는 소유권을 넘긴 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점유 개정이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는 거죠. 자,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매매를 진행하면서 그전 소유자가 내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세입자로 남아 있겠다. 즉 쉽게 매매 금액이 1억인데 제가 2천만 원 세입자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8천만 원만 준비하면 되겠죠.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는 이제 가입 곳이 없는데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매도하게 됐는데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죠? 매수인은 금액을 작게 보증금 빼고 준비하면 되니까 8천만 원만 준비하면 될 것이고 매도인은 전세자로 이제 전세자로 변하기 때문에 그 점유 개정이랍니다. 전세자로 변하기 때문에 자기는 2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졌고 소유자가 세입자로 변하는 거 점유 개정이라는데 이 대항력은 제가 전입이랬죠. 그러면 소유자는 오래전에 최초 주택을 매입할 때 그때 전입신고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세입자로 그때 매매하고 자기 부동산 팔고 그 다음날 세입자로 세입자로 계약서 줬고 세입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면 따로 또 전입신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로 전입신고 안 하죠. 전입신고는 예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경매가 넘어가면 점유 개정이 되면 소유권 매매 날짜가 전입 날짜가 아니고 소유권이 넘긴 다음 날이 전입 날짜로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야기 좀 길어졌네요. 쉽게. 점유 개정, 즉 소유자가 세입자로 전환할 때 그날부터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예전에 자기가 주택 살 때 전입 한 그 날짜가 아니고 세입자로 전환하는 날, 매매한 날이죠. 매매한 날 다음날 0시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야기 좀 길어졌네.
자, 배당요구 뭐, 학정일자를 받은 사람. 근데 학정일자뿐만 아니고, 전입도 대학요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전입이 되어 있고 학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대학력 요건을 갖추고 학정일자를 받은 사람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기된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예외죠.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스스로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한 것으로 감수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 배당 요구하면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나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하고 나는 그 배당금만 받고 나가겠다. 하지만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하여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내주기 전에 방 못 빼. 이게 대항력이 됐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는 네, 계속적으로 계약 유지할래, 살고 갈래.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 했죠. 입찰가 선정 시 보증금을 포함해서 입찰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입찰 가격은 입찰가 플러스 보증금이 되겠죠.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진 후순위 임차인이 이게 뭐냐면 전입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배당 요구하든 배당 요구하지 않든 뭐 배당 요구를 하면 그 낙찰 금액에서 배당받고 나가기 때문에 배당적인 부분에서는 낙찰자가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뭐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무조건 소멸입니다. 소멸이 되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임차권 지위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내가 보증금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못 받은 그 보증금 인수하는 거고요. 또 그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 지위에서 내가 보증금 못 받더라도 그 앞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못 받더라도 뭐 계속적으로 전세권은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후순위 소액 임차인. 요거는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도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배당할 수 있습니다. 꼭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배당 신청을 해야만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은 그 얼마죠? 8,500에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일 때 그 2,800만 원을 이제 최우선 변제금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소액 임차인은 우리 배당 순위가 몇 순위였죠? 1순위입니다. 1순위. 용순위는 우리가 필로 집행비용. 1순위가 최우선 변제금이 됐죠.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은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금을 내가 받더라도 전입신고, 대항력은 유지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없더라도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배당기일에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배당기일이 정해지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임차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정리서, 임대차 계약, 원본,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낙찰자의 인감된 명도 확인서와 인감정리서를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받아가는 사람들은 소유자 외에, 채무자 소유자 외에 임차인이 배당받아가는 경우에는 거의 다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정리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첨부해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우선 변제 사례 맞네요. 2024년 2월 21일 이후 부산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을 변제받는다. 예시 1억 근저당 후 보증금 5천만 원 전세자로 전입이 되어 있다면 소액 임차인이죠. 5천만 원. 이 부산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8,500만 원 이하고 그죠? 그러면 5천만 원 보증금이 있지만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 2,800만 원입니다. 자, 배당 순위 볼게요. 소액 임차인 2,800만 원이죠. 2,800만 원. 이게 건저당 날짜 그 기준으로 봅니다. 건저당 날짜가 2024년 2월 21일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고요. 건저당 날짜가 예를 들어가 1900년대면 2000년대면 2001년이면 그때 날짜에 가서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 어떤 이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그걸 적용시키는 거고요. 지금 23년 2월 21일 이후에 발생된 건저당은 이 기준입니다. 건저당 설정 당시에 날짜로 최우선 변제금을 그 기준을 잡는다. 건저당 날짜.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죠. 2,800만 원. 그 다음에 건저당 이렇게 1순위 건저당 잡았고요. 전입 확장 이렇게 받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받았다면 낙찰이 1억이 되면 2천만 원, 2,800만 원 먼저 배당받고 거기에서 1억이니까 남는 금액이 건저당 1억이니까 뭐 7,200만 원 받고 마이너스 2,800만 원 못 받네요. 그죠? 그죠? 그로 되고 낙찰 2억이 됐다. 어떻든 간에 2,800만 원 최우선 변제금 받고 건저당 1억, 2억이니까 2,800, 1억 받죠. 1억 받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 2,800만 원, 5천만 원 전세니까 2,800만 원 제외하면 2,200만 원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2,20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 뒤에 3순위도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5천만 원도 받을 수가 있네요. 다 합해가지고 2억이 아직 안 되는 모양이니 2,800, 1억, 1억 5천, 맞네요. 딱 2억이네요. 5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소액 임차인이 다른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 자, 배당 순위 나왔네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 배당 순위가 중요한지 아세요? 경매를 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배당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을 못 받는 사람, 일부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도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 사람이 배당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입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 명도를 직접 안 할 거니까 이제 명도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명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시에는 명도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영순위는 경매비용, 필로비, 유익비 이랬는데 경매비용이 영순위, 1순위 최우선 변제금이 됐죠.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죠. 최우선 변제기. 그리고 3개월의 임금, 3년치의 퇴직금 1순위고요. 2순위는 해당 부동산의 당해세. 당해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근데 2023년 4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경매 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정. 당해세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해세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3순위였거든요. 우리가 그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3순위였는데 당해세가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가죠. 근데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그래서 이제 당해세가 우리가 확정일자보다 성립한 당해세가 확정일자보다 이후이면 당해세가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가 확정일자 이후에 당해세가 있으면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정한다는 건데 문제는요. 경매에서는 이 당해세인지 이게 뭐 다른 국세 법정기일은 이제 국세인지 몰라요. 종류 이제 세금의 종류도 모를 뿐더러 법정기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공매는 법정기일이 나와 있는데 경매는 법정기일을 공시하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3순위 볼게요. 이거는 법정기일이라는 거는 세금 신고일, 납세 고지서 발송일, 경매시 알 수 없다. 자, 3순위 같은 순위에 뭐가 있냐면 당해세 이외의 법정기일 조세 채권, 국세, 지방세, 뭐 이죠? 국세, 지방세겠죠. 국세와 지방세겠죠. 그리고 건저당, 전세권과 같은 담보물권, 은행건저당,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이 세 개는 동순위입니다. 동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 당해세, 조세채권, 법정기일 조세채권은 아까 어떻게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담보물권은 우리가 등기부등본금 설정 날짜 알 수 있죠. 확정이자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들 우선 변제권 날짜 알 수 있죠. 근데 법정기일이 된 조세채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배당을 가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대차,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은 갖고 있지만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배당 받고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당을 받지 못하면 그 배당에서 그러니까 미납이 아니고 미지급된 전체 배당이 아닌 일부만 받고 일부를 못 받았다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정기일이 있는 조세채권이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보다 훨씬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국가에서 조세채권이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크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하나도 받지는 못하죠. 임차인은. 그러면 못 받은 그 보증금은 누가?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동순위에서는 법정기일 확정일자 중 빠른 날 우선 배당을 하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경매에서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때 후순위에 땡땡땡 뭐 구 그리고 뭐 땡땡땡 세무서 이런 압류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대부분 안 들어가죠. 자, 4순위, 1순위 해당되지 않는 임금채권, 5순위 당부물권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6순위는 요거는 이제 법정기일이 없는 지방세죠. 국세 지방세. 6순위는 공과금 이런 거. 근데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1순위에 퇴직금 임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이 있죠. 요런 것들은 근로복지공단 압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압류, 그리고 땡땡땡 세무서, 땡땡땡 구청 뭐 이런 압류가 들어온 거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임차인이 없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다. 뭐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배당을 요구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임차인이 없으면 상관이 없고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후순위도 상관없습니다. 다 말소될 거니까. 자, 이렇습니다. 배당기일은 매각대금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배당기일이 3일 전에 배당표 원안 작성합니다. 보통 이제 임차인이 내 배당금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보고 개락적으로 좀 알 수 있는데, 정확한 배당금은 배당 그 날짜 3일 전에 알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경매계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자, 여기 옵니다. 당해세 조세채권 입찰자가 법정기일을 알 수 있나요? 입찰자는 알 수 없다. 자, 공매는 재산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공매는 재산명세서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경매는 뭐죠? 매각 물권 명세서로 하죠.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매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땡땡땡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소죠. 세무소. 우리가 세무소는 국세죠. 대부분 국세죠. 지방세는 구청이죠. 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모르면 그냥 낙찰자 인수하겠지. 근데 낙찰 금액이 좀 좀 금액이 크고 보증금 이상이다 보니까 건저당하고 포함하더라도 임차인은 배당받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그래서 압류 땡땡땡 세무서 압류 땡땡구 한 개 더 있죠. 근로복지공단 압류, 이런 거 후순위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때?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시,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요구할 시, 요거 있으면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요거 아니면 경매 끝이에요. 이해만 하면. 자, 볼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쭉 계속 유찰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왜 유찰되고 이유가 있겠죠. 유찰되는 이유가 7,200만 원짜리 아파트네요. 근데 지금 1,600대도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20년 7월 6일 날, 7월 6일 건저당인가요? 건저당이네요. 말소 기준 권리 여기서부터 쭉 쏘면 됩니다. 자, 전입 신고 5월 2일. 그죠? 5월 1일이니까 뭐죠? 전입이 더 빠르네요. 그러네. 그럼 대항력은 있다. 대항력 있으면 뭐 보증금 인수입니다. 보증금 인수고요. 확정일자 받아놨네요. 배당 종기 이내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아놨고 배당 요구도 종기 이전에 요구했습니다. 잘 나와있네. 있음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되죠? 조건저당 이후로는 전부 다 소멸인데 배당 요구했죠. 근데 압류 있죠. 압류. 세무서장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낙찰 금액에서 확정일자, 그러니까 5월, 두 개 우선 변제권 언제입니까? 5월 3일 0시 되죠. 5월 3일 0시. 요건 언제 되죠? 7월 달이죠. 그러면 먼저 이거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낙찰금에서 이거 먼저 배당 받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또 압류. 법정기일이 없어요. 접수 날짜가 법정기일이 아닙니다. 법정기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 발급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냐? 낙찰을 받고 다음날 사건 열람할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이러고 이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뒤에 보면 미납해가 재진행되는 경우 많이 봤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인수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인수하는 되는 바람에 포기하고 보증금 10% 날리고 다시 재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많이 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지금 현재 1650만 원이 이렇게 낙찰이 되더라도 결국 1순위 압류국이 먼저 받아가고 이게 법정기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1순위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법정기일이 건재당 이후에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건재당이 먼저 받아갑니다. 법정기일 이후에, 그러니까 건재당이 더 빠르면.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료 사이트에서는 1순위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결국 치킨천에 이것도 모르죠. 경매대금은 이제 0순위로 빠지고 경매대금, 경매비용. 그러면 이쪽에 이만큼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실제 배당 금액은 1,400만 원 되겠죠. 여기서 국세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김윤수 씨가 빠집니다. 다 못 받아가죠. 20%밖에 못 받아가네요. 요거는 인수가 되는 거겠죠. 인수. 근데 이게 1억일 수도 있잖아요. 1억이면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거 인수해야 되잖아요. 저는 매수 인수 금액이 5천만 원인지 알았는데 이 세금이 1억이 돼버리면 하나도 못 받아가는 거죠. 하나도 못 받아가죠. 전부 다 인수해야 됩니다. 자, 권리 분석 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시 주의해라고 하셨죠. 그 내용에 어떤 거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체불임금, 땅해세, 조세채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에 있는 조세채권 땅해세가 1순위죠. 땅해세 1순위, 2순위죠. 2순위. 땅해세가 2순위고 권리복지공단 체불임금이 1순위죠. 먼저 배당되고 조세채권이 이제 그 임차 보증금하고 건재당 설정인하고 법정기일 조세채권하고 이 세 개는 동순위로 했습니다. 동순위. 그래서 법정기일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건재당보다 빠르면 이게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거. 토지별도 등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대지에 어떤 토지에 건재당을 일으키고 건재당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 건재당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건물 하나하나 우리가 집합 건물에 있지만 토지 별도 등기는 일반 주택에는 없습니다. 집합 건물에만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라 하면 우리가 뭐 구분 소유되는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집합 건물에만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데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고 건물을 짓고 이제 그 하나의 호실 해가지고 분양을 하겠죠. 분양 대금을 받으면 최초 토지 등기부를 없애고 건물 등기부로 대지권 설정과 더불어 가지고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경매로 나오거나 대지권 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토지 등기부가 아직 남아 있을 경우 그때 토지 별도 등기를 합니다. 토지 등기부가 없고 건물 등기부가 대지권 설정되면서 건물 등기부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토지 등기부에 아직까지 그런 권리 관계가 남아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가 있을 때는 인수, 소멸이 원칙인데 소멸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권 명세서에 보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인수한다 아니면 소멸한다 뭐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소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칙이 소멸이기 때문에 있으면 인수한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토지에 대한 건재당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토지에 대한 건재당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낙찰 대금에 대해서 토지 건재당권자한테 먼저 비율대로 먼저 배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배당에 참여하면 상관이 없는데 배당에 그 채권자죠. 토지 건재당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건재당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건재당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나 조세채권 이렇게 있을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토지 별도 등기는 대부분 소멸이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건재당 토지 건재당권자에게 배당에 다 참여하라고 합니다. 따로 낙찰자 인수 안 시키고 요즘은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권 명세서에 토지 별도 동기가 있으면 인수하는지 아니면 인수 안 하는지 없으면 인수 안 한 겁니다. 인수한다고 한다면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권리 분석 결론은 말소 기준 권리 먼저 첫 번째 찾고 두 번째로는 임차인 전입 일자를 확인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그렇죠? 인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라는 거죠. 대항력 파악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시, 배당 요구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배당 요구하지 않은 시에는 계약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냥 그 보증금 인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면 뭐 배당받고 나간다는 소리겠죠. 근데 다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고, 그 배당금에 대한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선순위 임대차의 배당을 요구할 시에는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지, 국세, 지방세, 권리복지공단에 압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소액일 경우 최우선 변제금이 파악을 해보시고, 임차인이 배당 여부 확인, 전액인지 일부인지, 요거는 왜 파악하냐면 향후 뒤에 명도하기에 좀 이제 쉬워집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배당을 받아가게 된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정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주면, 당연히 그걸 제공 안 해주면 그 사람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면서 명도하기에 먼저 좀 우위를 좀 가지고 간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매 매물 분석할 때는 권리 분석하고 가격 분석하고, 가격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내부 부동산 통해서, KB 시세 통해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그리고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현장 부동산 전화 문의해서, 최소 2군데 문의해서 금매 가격, 전세, 임대를 문의해 봅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현재 당장 팔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금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 거 파악하시고 나서 입찰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입찰 가격 산정할 때는 당연히 그 입찰에서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에 대한 비용 처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취득세 지금 1에서 3%죠. 그리고 대출 이자, 그리고 수리비, 그리고 상환 수수료, 그렇게 상환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내가 매도 가격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입찰 가격을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 비용도 얼마 정도 생각해서 차익을 얼마 정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 분석은 그리고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진입도로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인프라, 내외부 상태, 옥상 방수 여부도 확인하고요. 점유자 여부,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편함이라든가 전기 계량기, 그런 것도,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보시고 우편함도 한번 보시고,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는지도 한번 보시고, 점유자가 있어야 됩니다. 점유자가 없으면 향후 명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시송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점유자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인지 LPG인지도 확인해보고, 엘리베이터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결정이 다 되면 이제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입찰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기 많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